잠자리 동화 늑대와 아기 염소들. 옛날에 7명의 아기 염소를 키우는 엄마 염소가 살고 있었어요. 모든 엄마들처럼 아기들을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하루는 엄마 염소가 먹을 것을 구하러 숲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7마리의 새끼 염소들을 모두 불러 모은 다음 말했어요. 아가들아, 엄마가 숲에 가야 하니까 너희들은 집을 지키고 있으렴. 만약 늑대가 집으로 들어오면 너희들을 모두 잡아먹을 테니까. 늑대는 변장을 하고 나타나니 목소리가 거칠고 발이 검으면 그게 바로 늑대란다. 새끼 염소들이 대답했어요. 네, 엄마. 조심해서 집을 지킬게요.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그래서 엄마 염소는 매매 하고 울며 마음 편히 길을 나섰어요. 곧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외쳤어요. 얘들아, 문 열거라. 엄마 왔다. 너희들 주려고 먹을 걸 가져왔다. 하지만 목소리가 쉬었지 뭐예요. 그래서 아기 염소들은 대번에 그게 늑대란 걸 알아차렸어요. 우린 문 안 열어줄 거예요. 라며 새끼 염소들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 목소리가 얼마나 부드럽고 상냥한데. 당신 목소리는 쉰 목소리예요. 아저씨는 늑대죠? 그래서 늑대는 자리를 떠 가게로 가서 분필가루를 한 움큼 사 집어삼켜 목소리를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늑대는 다시 돌아와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얘들아, 문을 열거라. 너희들 줄 음식을 가지고 엄마가 돌아왔다. 하지만 늑대는 자신의 검은 앞발들을 창문에 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염소들이 그걸 보고서 소리쳤어요. 저희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예요. 우리 엄마 손은 당신 손처럼 새까맣지가 않단 말이에요. 아저씨, 늑대죠? 그러자 늑대가 빵가게로 뛰어가 말했어요. 내 앞발이 다쳤으니 빵 반죽 덩어리를 내 앞발에 발라줘. 그래서 빵가게 주인은 빵 반죽 덩어리로 늑대의 앞발을 문질러 발라주었어요. 늑대는 그런 다음 방앗간 주인에게로 가 말했어요. 흰 밀가루들을 내 앞발들 위에 흩뿌려봐. 하지만 방앗간 주인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늑대가 또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방앗간 주인은 늑대의 청을 거절했어요. 그러자 늑대가 대번에 말하길, 내 말대로 안 함, 너부터 잡아먹고 말겠다. 그래서 방앗간 주인이 겁을 집어먹고서 늑대의 앞발들을 새하얗게 해주고 말았어요. 그리하여 이 비열한 늑대는 세 번째로 현관문 앞에 와 두드리며 말했어요. 얘들아, 문을 열거라. 너희의 사랑스런 엄마가 먹을 것을 들고 방금 막 숲에서 돌아왔단다. 새끼 염소들이 소리쳤어요. 저희 엄마인지 볼 수 있게 우선 당신의 발들을 보여주세요. 그러자 늑대가 창문을 통해 앞발들을 내밀었어요. 새끼 염소들이 보니 분명 흰 앞발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엄마라고 믿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하지만 문으로 들어온 것은 엄마가 아닌 늑대였어요. 아기 염소들은 겁이나 숨기 바빴어요. 첫째는 식탁 테이블 아래로 들어갔고, 둘째는 침대 속에 숨었고, 셋째는 난로 속에 숨었고, 넷째는 부엌에 숨었고, 다섯째는 찬장에 숨었고, 여섯째는 세숫대야 아래에 숨었고, 마지막으로 7번째는 벽시계 속에 숨었어요.
하지만 늑대는 그들 모두를 찾아내선 다짜고짜 한 마리씩 차례로 꿀꺽꿀꺽 집어 삼켜버렸어요. 벽시계 속에 숨어있던 막내만은 늑대에게 발견되지 않아 무사할 수 있었어요. 실컷 배를 채운 늑대는 푸른 풀밭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누워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머지않아 엄마 염소가 숲에서 집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 현관문은 활짝 열린 채였고 식탁 테이블이며 의자들이며 소파들이 죄다 찢어져 있었고 세숫대야는 산산조각 깨진 상태였고 침대 이불들이며 베개들은 죄다 침대 밖에 떨어져 있었어요. 엄마 염소는 아이들을 애타게 찾아보았지만 아이들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엄마 염소는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불러보았지만 어느 아이의 대답도 들을 수는 없었어요. 마침 엄마 염소가 막내의 이름을 부르자 떨리는 목소리 하나가 외쳤어요. 엄마, 나 여기 벽시계 안에 있어요. 엄마 염소가 아이를 꺼내주었어요. 막내 염소는 늑대가 들어와 모든 새끼 염소들을 잡아먹었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엄마 염소는 불쌍한 아기들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마침내 엄마 염소가 눈물을 그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막내도 엄마를 따라 같이 달렸어요. 그들이 풀밭에 다다르니 나무 옆에 늑대가 누워선 나뭇가지들이 흔들릴 정도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엄마 염소가 늑대의 몸을 찬찬히 살펴보니 불룩해진 뱃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엄마 염소가 말했어요. 늑대가 내 불쌍한 아가들을 통째로 삼키는 바람에 아직 살아있는 거로군. 막내가 집으로 뛰어가 얼른 가위와 바늘과 실을 가져왔어요. 엄마 염소가 늑대의 배를 가위로 한번 가르자마자 한 마리의 머리가 불쑥 튀어나왔어요. 엄마 염소가 좀 더 늑대 배를 가르자 6마리의 아기 염소들이 모두 차례대로 튀어나왔어요. 이리하여 새끼 염소들은 큰 상처 없이 모두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모두 늑대의 탐욕이 너무도 심했기 때문에 아기 염소들을 통째로 꿀꺽꿀꺽 삼켜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들은 너무도 기뻐했어요. 아기 염소들은 사랑하는 엄마를 얼싸안고 폴짝폴짝 뛰었어요. 하지만 엄마 염소는 말했어요. 자, 가서 큰 돌들을 주워오거라. 사악한 늑대의 배를 채울 거니까 늑대가 자는 사이에 말이다. 그래서 7마리의 아기 염소들은 돌들을 하나씩 주워와 늑대의 뱃속에 넣었답니다. 그런 다음 엄마 염소는 황급히 늑대의 배를 다시 꿰맸어요. 늑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만 쿨쿨 잤어요. 마침내 늑대가 잠에서 깨서 2다리로 일어났어요. 뱃속에 든 돌들 때문에 늑대는 목이 몹시 말랐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우물가로 갔어요. 늑대가 어기적 걷기 시작하자 뱃속에 든 돌들이 막 서로 부딪히며 덜컥덜컥 소리를 냈어요. 그러자 늑대가 노래를 불렀죠. 뭐가 이리 덜커덕덜커덕 대굴대굴 거리남. 아까 먹은 새끼 염소들의 뼈들인가? 6마리의 새끼 염소들 같지만 그건 그냥 큰 돌들이라네. 우물가에 다다른 늑대가 허리를 굽혀 물을 막 마시려던 찰나에 뱃속에 든 돌들의 무게중심이 우르르 앞으로 쏠리면서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늑대는 그만 으악
하며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7명의 새끼 염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다 우물가로 달려와 환호성을 지르며 소리쳤어요. 빤세, 늑대가 죽었다. 늑대가 죽었어. 새끼 염소들은 너무 기뻐서 엄마 염소와 함께 우물가 주변을 둥글게 돌며 춤을 추었답니다. 잠자리 동화 꽤 괜찮은 흥정. 옛날에 시장으로 자신의 암소를 끌고 가 은화 7개와 바꾼 농부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못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개구리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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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저 개구리들이 아무 까닭도 없이 여덟여덟하네. 난 8이 아니라 7개 받고 팔았는걸? 개굴개굴 소리를 8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연못가로 가 개구리들에게 소리쳤어요. 이 멍청한 개구리들아, 내가 받은 소 값은 8이 아니라 7이야. 하지만 개구리들은 여전히 이렇게 우길 뿐이었어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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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아이 참, 너희들 그렇게도 내 말을 못 믿겠니? 그럼 내가 너희들 앞에서 세워줄게. 그래서 농부는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하나씩 헤아리기 시작해 그것이 은화 7개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하지만 개구리들은 농부의 계산에는 아랑곳 않고 오로지 이렇게 외쳐대기에 바빴어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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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농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소리쳤어요. 나보다 너희들이 산수를 더 잘한다고 우기는 거니? 그럼 자, 너희들이 직접 세어봐. 그러면서 손에 쥐고 있던 은화들을 몽땅 개구리들이 있는 연못에 던지고 말았어요. 농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개구리들이 셈을 끝낸 다음 은화들을 자신에게 돌려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개구리들은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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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울기만 했어요. 게다가 개구리들은 돈을 던져주지도 않았어요. 농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저녁이 다 되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농부가 개구리들을 욕하며 천방쟁이들이 그 큰 입으로 귀 아프도록 잘도 소리 질러 댔겠당. 은하 7개도 못 세는 녀석들이 칫! 너희들이 셈을 끝낼 때까지 내가 여기 계속 있을 줄 알았겠지? 하면서 농부는 휑 하니 가버렸어요. 물론 개구리들은 그런 거엔 전혀 아랑곳 않고 그저 외쳐대기 바빴어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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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는 농부가 화가 나 씩씩거리며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며칠 지나서 농부는 다른 암소 한 마리를 사서 얻은 고기를 내다 판다면 얼마만큼을 벌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았는데 2마리 암소를 내다 판 것과 같았어요. 게다가 소의 가죽까지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하여 소의 고기를 들고서 시내로 나갔더니 문 앞에 한 무리의 개들이 모여들더니 농부가 든 고기를 보고는 좋아 날뛰며 코로 흥흥거리며 냄새를 맡고 다음과 같이 지저대기 바빴어요. 멍멍 멍멍. 개떼의 우두머리는 몸집이 아주 큰 개였어요. 이 커다란 개가 꿈쩍도 안 차
농부가 개에게 말했어요. 알았다, 알았어. 그러니까 이 소고기를 조금만 달라는 거지? 너도 이 소고기를 맛보고 싶다. 이거지? 이걸 너희들에게 주고 나면 그럼 난 뭐 먹고 살라는 거니? 하지만 큰 개의 대답은 오로지 몽몽일 뿐이었어요. 그럼 나랑 약속해라. 이 소고기들을 다 먹지 않고 내 친구들이 먹는 몫의 가격까지 네가 보증을 서주겠노라. 그럴 거지? 몽몽몽 이라고 큰 개가 말했어요. 알았다. 네가 분명 그러겠노라고 약속한 거다. 그럼 자, 여기 소고기를 네게 맡기겠다. 자, 난 너도 잘 알지만 네 주인도 아주 잘 알고 있다. 다시 한번 너에게 말하건대 내 돈은 3, 4일 정도 있다 받으러 갈 테니 그때 내게 값을 치르면 된다. 그래서 농부는 짐을 풀고서 소고기를 개에게 주었고 갔던 길을 다시 돌아왔어요. 물론 개들은 소고기에 와락 덤벼들며 이렇게 지저대느라 바빴어요. 몽몽. 이 소리를 들으며 농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잘 됐네. 조금씩 모두 맛을 봤을 테지만 어쨌든 가장 큰 개가 값을 지불하겠지. 3일이 지난 후 농부는 생각했어요. 오늘 밤엔 소고기 값이 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겠지. 농부는 아주 기뻤어요. 하지만 아무도 와서 소고기 값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믿을 놈 한 명도 없다더니 라고 농부는 말했어요. 결국 화가 난 농부가 시내로 가 정육점 주인에게 자신의 돈을 달라고 말했어요. 정육점 주인은 농부가 농담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농부가 농담하냐, 내 돈 내놓으라고. 큰 개가 내가 팔려던 소고기를 3일 전에 몽땅 가져갔잖아. 그러자 정육점 주인이 버럭 화를 내며 빗자루를 집어들더니 이 농부를 흠뻑 두들겨 패곤 쫓아냈어요. 두고 보라지 라며 농부가 말했어요. 아직 이 땅에 토덕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테니까. 그런 다음 농부는 궁전으로 가 하소연을 했어요. 곧 농부가 왕 앞으로 인도되었고 왕은 공주와 함께 앉아있다 농부를 보자 무슨 일로 그렇게 상처를 입었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말도 마십시오. 라며 농부가 말했어요. 글쎄 개구리들과 개들이 제 걸 빼앗아 갔는데도 정육점 주인이 응당 제게 줘야 할 돈은 안 주고 몽둥이 찜질을 하지 뭡니까요? 그러면서 농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죄다 왕께 말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공주님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농부에게 말했어요. 난 너에게 이 일에 대해 판단을 해줄 수가 없구나. 다만 내 딸을 내 아내로 주겠다. 평생 단 한 번도 웃지 않던 딸이 내 한마디에 이렇게 웃고 있구나. 그렇지 않아도 이 애를 웃게 하는 자가 있으면 딸을 주겠다고 약속하던 차이다. 넌 다만 이 행운에 대해 감사해 하기만 하면 된다. 라며 농부가 기겁을 하며 말했어요. 그럴 순 없습니다요. 마누라라면 벌써 하나 있는걸요.
집에 가면요. 한 명도 제겐 너무 벅찹니다요. 잔소리가 정말 집안 구석구석 안 들리는 곳이 없을 정도로 끔찍합니다요. 그러자 왕이 화가 나서 말했어요. 뭐 저런 부족한 자가 다 있노? 됐으니 그만 가거라. 라며 왕이 말했어요. 다만 다른 보상을 내어주겠노라. 하지만 지금은 일단 떠났다가 3일 후에 다시 오거라. 그럼 내 너에게 은화를 500개를 주겠노라. 농부가 문을 지나가려는데 보초병이 말했어요. 아이 멍청이, 네가 공주님을 웃겨드렸다며? 그럼 한몫 단단히 챙기겠구먼. 그래, 내 생각도 그래. 라며 농부가 말했어요. 은화를 500개 주신다더군. 아이, 아이 멍청이, 네가 공주님을 웃겨드렸다며? 그럼 한몫 단단히 챙기겠구만. 그래, 내 생각도 그래. 라며 농부가 말했어요. 은화를 500개 주신다더군. 얼씨구 맙소사. 라며 그 병사가 말했어요. 그 돈 나도 조금 주면 안 돼? 그 많은 돈을 혼자 다 쓸 수가 있겠어? 농부가 말했어요. 그럼 은화 200개를 줄게. 3일 있다가 나 대신 임금님께 가봐. 돈을 내어주실 거야. 옆에 서 있다 이 대화를 엿듣게 된 유대인 한 명이 농부를 뒤쫓아가 외투자락을 부여잡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맙소사, 이 이쁜 나리가 다 있남? 내가 그 돈을 작은 은화들로 다 바꿔주겠네. 돈을 조금만 받고 내 다 바꿔줌세. 그 큰 돈으로 뭘 하겠나? 유대인이군. 이라며 농부가 말했어요. 아직 300개의 은화가 남아있으니까 그걸 당신에게 몽땅 주리다. 잔돈으로 바꿔주셔. 지금부터 3일 있다가 보면 임금님께서 당신에게 돈을 내어주실게요. 유대인은 이득 볼 생각에 기뻐하며 작은 은화들 중에서도 동전의 질이 나쁜 작은 은화들로만 농부에게 건네주었어요. 3일이 지나자 왕의 명을 지키기 위해 농부가 왕 앞에 왔어요. 왕이 말했어요. 은화 500개를 담거라. 농부가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그 돈은 제 돈이 아닙니다요. 200개는 보초병에게 제가 주었고 나머지 300개는 유대인이 제게 잔돈으로 바꿔 주었거든요. 그러니 응당 제가 받을 건 더 이상 없습니다요. 농부와 거의 동시에 보초병과 유대인도 또한 와서 각자 자기들이 농부한테서 받기로 한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왕에게 받기로 한 은화 개수만큼의 매를 모질게 받았어요. 매가 아프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던 보초병은 참고 견뎠지만 유대인은 비통해하며 말했어요. 아이고 이게 주신다는 묵직한 은화란 말입니까? 하지만 왕도 농부의 등장에 웃지 않을 수가 없어 모든 화가 풀려서 말했어요. 보상금을 받기도 전에 다 잃어버렸으니 내 다른 걸 덤으로 주겠노라. 보물 창고에 가서 담을 수 있는 만큼 담아 가거라. 농부로선 두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보물 창고로 가 자신의 호주머니들 속에 꽉꽉 채웠어요. 그 후 농부는 주막에 도착해 자신이 보물 창고에서 가지고 온 돈을 세기 시작했어요. 살금살금 농부의 뒤를 쫓아온 유대인은 농부가 뭐라 중얼거리고 있는지를 엿들었어요. 농부가 중얼거렸어요. 왕이 결국 나를 놀려 먹으셨네.
그냥 직접 얼마 주신다고 하면서 주시면 얼마인 줄은 알지. 이건 뭐 내가 담아왔더니 셀 수가 있어야지. 도대체 내 호주머니들 속에 담아온 이 돈들이 얼마란 거야? 이걸 내가 어떻게 센담? 유대인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 놈이 감히 왕을 흉봐? 내 당장 가서 고자질해야지. 그럼 저 보상금들은 다 내 것이 될 거야. 넌 당연히 벌을 받을 거고. 왕이 유대인의 입을 통해 농부가 한 말을 전해 듣자 버럭 화를 내며 유대인 보고 냉큼 가서 그 무례한 놈을 데리고 오너라. 라고 말했어요. 유대인은 농부에게 달려갔어요. 자넨 지금 당장 전학께 가야 하네. 입고 있는 옷 그대로 말이야. 농부가 대답했어요. 그보단 돈도 받았으니 새 옷부터 하나 걸쳐 입고 가겠네. 호주머니에 이렇게 돈이 많은 자가 이 외투 꼬락서니로 간다는 게 말이 되겠나? 입고 나갈 마땅한 다른 외투가 없다며 섣불리 움직이려 하지 않는 걸 본 유대인으로선 이러다 왕의 노여움이 사그라질까 두려웠고 그럼 보상금을 잃게 될 거고 농부도 벌을 안 받게 될 것이 뻔해 우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우리 순수한 우정의 이름으로 내 외투를 자네에게 잠시 빌려줌세. 우정을 위해서라면 뭘 못하겠나? 농부는 이 제안에 만족해하며 유대인이 준 외투를 걸쳐 입은 다음 그와 함께 출발했어요. 유대인이 고해 바친 대로 자신에 대해 악담을 한 농부를 왕이 꾸짖었어요. 농부가 말했어요. 유대인이 말하는 건 죄다 거짓말입니다요. 이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중 사실인 건 하나도 없사옵니다요. 이 악당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자기 외투라고 우길 놈인걸요. 뭐가 어째? 라며 유대인이 날카로운 소리로 말했어요. 이 외투가 내 것이 아니라고? 네가 전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정 어쩌고 해서 내가 빌려준 거잖아. 왕이 이 말을 듣자 말했어요. 그 말인 즉슨 저 유대인이 지금 나 아니면 농부를 속이고 있는 게 분명하다. 왕은 그 유대인에게 뜨거운 은화 맛을 또 맛보게 했어요. 하지만 농부는 근사한 외투에 호주머니엔 은화를 가득 넣고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농부가 집으로 가면서 속으로 소곤거렸어요. 이번엔 꽤 괜찮은 흥정을 했는걸. 잠자리 동화 12 오빠들. 옛날 옛적에 12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던 왕과 왕비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소년들이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왕이 왕비에게 말했어요. 이번엔 당신이 낳은 13번째 아이가 여자애라면 내 12 아들들을 영원히 관에서 잠들게 할게요. 딸애에게 가는 유산이 많게 하고 이 왕국도 그애 혼자 물려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 다음 왕은 관을 넣어둔 방을 잠그곤 그 열쇠를 왕비에게 주며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를 계기로 왕비는 오랫동안 비탄에 잠겨 있었어요. 급기야 엄마 곁에 있던 베냐민이라는 막내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엄마, 요즘 왜 그리 슬프세요? 왕비가 대답했어요. 너에겐 알려줄 수 없는 거란다.
하지만 베냐민은 계속 졸랐고 그래서 엄마는 막내를 데리고 그 방으로 가 열쇠로 열곤 대패밥으로 채워져 있는 12개의 관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런 다음 엄마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 이 관들은 모두 왕이 너희들 12형제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거란다. 왜냐면 내가 딸아이를 낳으면 너희들을 죽여 이 관에다 묻을 작정인 게지. 라고 말해 주었어요. 이 얘기를 들려주는 내내 왕비는 울었어요. 그래서 베냐민은 왕비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울지 마세요, 사랑하는 엄마. 우리들이 여기서 나가서 살아보도록 할게요. 그러자 왕비가 말했어요. 11명의 형들과 함께 숲속으로 가거라. 거기 가서 한 명은 항상 가장 높은 나무에 앉아 성이 있는 이쪽 탑을 바라보고 있거라. 만약 내가 막내로 아들을 낳으면 흰 깃발을 내걸겠다. 그럼 너희들은 안전하게 다시 돌아와도 된다. 하지만 내가 딸아이를 낳으면 내가 빨간 깃발을 걸 테니 그땐 너희들은 가능한 한 빨리 달아나거라. 그리고 나도 너희 형제들을 위해 기도를 올리겠다. 너희들이 겨울에 난로에서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도록 그리고 너희들이 여름엔 더위를 떨쳐버릴 수 있도록 말이다. 왕비가 왕자들을 위한 기도를 올린 후 왕자들은 숲으로 향했어요. 그날부터 왕자들은 교대로 망을 봤어요. 높은 떡갈나무 위에 앉아 성의 탑을 바라보았어요. 11일이 지나고 베냐민의 차례가 되어 망을 보고 있는데 깃발 하나가 탑 위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건 흰 깃발이 아니라 왕자 모두 죽게 될 것을 알리는 새빨간 깃발이었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형들은 아주 화가 나서 말했어요. 우리가 왜 여동생 하나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그런 까닭에 왕자들은 더 깊숙이 숲으로 들어갔고 어두운 숲 한가운데서 마법에 걸린 작은 오두막 한 채를 발견했어요. 오두막은 비어 있었어요. 왕자들이 말했어요. 우리 여기서 살자. 그리고 베냐민, 네가 제일 어리고 약하니까 넌 집에 머물며 살림을 맡아. 형들은 밖으로 가서 먹을 것을 챙겨올게. 그리하여 형들은 숲으로 가서 산토끼나 야생사슴, 새, 그리고 비둘기 등 먹을 만한 거면 뭐든지 사냥해 베냐민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럼 베냐민은 형들이 허기를 달랠 수 있게 음식을 차렸어요. 그렇게 그들은 10년을 이 자그마한 오두막에서 살았어요. 왕자들의 엄마인 왕비가 낳은 사랑스런 딸도 이제 다 컸어요. 그녀는 마음씨가 상냥하고 얼굴도 예뻤어요. 이마 위에 황금별이 하나 있는 아이였어요. 그녀가 빨래를 하는데 옷들 사이에 남자아이들 셔츠가 12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에게 물었어요. 이 셔츠들은 누구의 거예요? 이 옷들은 아빠가 입기엔 너무 작은데. 그러자 왕비가 무거운 마음이 되어 대답했어요. 얘야, 이것들은 너의 12 오빠들의 것이란다. 공주가 말했어요. 네? 12 오빠라고요? 그런 얘긴 처음 들어요. 왕비가 대답했어요. 지금쯤 세상 여기저기를 떠돌고 있을 게다. 왕비는 공주를 데리고 방문 하나를 열어 대패밥들로 가득 차고 베개까지 놓여 있는 12개의 관을 보여주었어요. 왕비는 모든 일을 딸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공주가 말했어요. 사랑하는 엄마, 울지 마세요. 내가 가서 오빠들을 찾아볼게요. 그리하여 공주는 12개의 셔츠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 곧장 울창한 숲으로 향했어요.
하루 종일 걸어 저녁 무렵에 마법에 걸린 그 오두막에 도착했어요. 공주가 안으로 들어가 보니 소년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소년은 너무도 아름다운 소녀의 이마에 별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어디서 오셨죠? 어디로 가는 길이죠? 라고 물었어요. 소녀가 대답했어요. 전 공주예요. 제 12오빠들을 찾고 있었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걷다가 여기를 발견했어요. 공주는 또한 왕자들이 입던 셔츠 12벌도 소년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베냐민이 그녀가 자신의 여동생인 걸 알아보곤 말했어요. 난 베냐민이야. 너의 막내 오빠야. 소녀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자 베냐민도 또한 울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베냐민이 말했어요. 문제가 하나 있어. 우리 형들은 너에게 화가 많이 나 있어. 너를 보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자 소녀가 말했어요. 기꺼이 죽겠어요. 그래서 오빠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요. 아니, 라며 베냐민이 말했어요. 널 죽게 할 순 없어. 일단 11명의 형들이 돌아올 때까지 넌 이 물통 안에 들어가 있어. 내가 형들을 설득해 볼게. 공주는 오빠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밤이 되자 다른 오빠들이 사냥에서 돌아왔고 저녁 식사가 차려졌어요. 그들이 모두 식탁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형들이 물었어요. 오늘 아무 일 없었니? 베냐민이 말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형들은 숲에 가 있고 난 집에만 있다 보니 내가 더 아는 게 많아. 그럼 얼른 말해봐. 라며 형들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베냐민이 대답했어요. 우리의 여동생을 용서해 줄 수 있겠어? 그러겠다고 형들이 외쳤어요. 자, 이제 말해줘. 그때 베냐민이 말했어요. 우리 여동생이 여기 와 있어. 베냐민이 물통을 들어올리자 이마에 황금별이 있는 공주가 왕족의 의상을 입고 앞으로 나왔어요. 그녀는 예쁘고 우아하고 공손했어요. 그래서 오빠들 모두는 너무도 기분이 좋아 여동생의 목을 얼싸안으며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어요. 이제 공주는 베냐민 오빠와 함께 집에 머물며 살림을 도왔어요. 11명의 오빠들은 숲으로 가 사슴과 새와 같은 사냥감을 잡아오거나 숲에서 키우는 산 비둘기들을 잡아왔어요. 그럼 공주와 베냐민 오빠가 모두를 위한 음식을 차려주었어요. 공주는 요리대 쓸 장작이나 나무를 캐왔어요. 덕분에 11명의 오빠들은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었어요. 공주는 살림도 아주 잘했어요. 오빠들의 침대 위에 있는 이불들도 잘 털어 깔끔하게 정리정돈했어요. 그래서 오빠들은 여동생과 함께 화목하게 잘 살았어요. 하루는 공주와 베냐민이 집에서 나머지 오빠들과 함께 마음껏 먹고 마실 근사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법에 걸린 그 오두막에는 마법에 걸린 뜰이 있었어요. 공주는 그 뜰에 있는 12송이의 꽃들을 뜯어 저녁 식사 때 오빠들에게 식사를 맛있게 하라고 선물로 나눠줄 생각이었어요. 공주가 꽃들을 뜯자마자 동시에 오빠들이 12마리의 큰 까마귀로 변해 숲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오두막과 뜰도 사라지고 말았어요. 불쌍한 공주는 숲에 혼자만 남게 되었어요. 공주가 돌아보니 한 노파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얀 것, 네가 그랬니? 12송이의 백합들이 자라게 왜 그냥 두질 않았니? 그건 너의 오빠들이다. 이제 영원토록 큰 까마귀로 변해버린 너의 오빠들. 소녀가 울면서 말했어요.
오빠들을 구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노파가 말했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 대신 그 방법은 너를 힘들게 할 게다. 그 방법이 아니고선 내 오빠들을 구할 방법은 없다. 그리고 넌 그 대가로 7년 동안 말을 해선 안 된다. 한마디도 해선 안 되고 웃어서도 안 된다. 만약 내가 그 7년 중에 단 한 번이라도 말을 했다간 모든 게 허사가 되고 말 게다. 그리고 내 오빠들은 네가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죽게 될 게다. 그때 소녀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꼭 오빠들을 자유의 몸으로 되돌리고 말 거예요. 공주는 높은 나무를 찾아 그 안에서 지내며 말을 하지도 웃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옆 나라 왕이 그 숲에서 사냥을 하는데 자신의 커다란 사냥개가 달려가 공주가 앉아있는 나무 주변을 돌며 공주를 향해 짖었어요. 왕이 개를 뒤따라왔다가 이마에 황금별이 있는 아름다운 공주를 보고 말았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주를 본 왕은 자신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간청했어요. 공주는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여 보여주었지요. 그래서 왕은 나무 위로 올라가 공주를 아래로 데리고 내려와 자신의 말 등에 태워 궁궐로 돌아왔어요. 그 후 결혼식이 웅장하고 성대하게 거행되었어요. 하지만 공주는 말 한마디도 미소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몇 년을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왕의 어머니는 사악한 새 어머니였어요. 새 어머니는 젊은 왕비를 미워하여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 어머니는 왕께도 이렇게 말했어요. 저 애는 천한 애다. 어디서 저런 애를 데려왔니? 저 애가 몰래 불경한 술수를 쓸지 누가 알겠니? 말 못하는 사람이라도 웃을 줄은 안다. 그런데 저 애는 웃지도 않아. 마녀가 분명해. 처음엔 왕도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새어머니가 이와 같은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자 결국 왕도 공주를 마녀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은 공주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이글거리는 불이 그녀를 집어삼킬 듯 앞마당에서 넘실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가득한 두 눈으로 창가에 선 왕이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은 여전히 왕비를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푸드덕 푸드덕 하는 날갯짓 소리가 들려오더니 하늘에서부터 12마리의 큰 까마귀들이 궁전을 향해 날아 내려와 앉았는데 이 큰 까마귀들의 발이 땅에 닿자마자 12명의 오빠들로 변했어요. 드디어 7년이 지나 오빠들에게 걸린 마법이 풀린 거예요. 결국 공주가 오빠들을 구하고 만 거예요. 오빠들은 불을 끈 다음 사랑하는 여동생을 풀어준 후 꼭 안아주며 기뻐했어요. 이제 공주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자 말이 튀어나왔어요. 공주가 왕께 왜 자신이 말을 할 수 없었는지, 절대 웃어서는 안 되었는지를 얘기했어요. 공주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안 왕은 너무도 기뻤어요. 그들은 영원히 서로를 아끼며 잘 살았어요. 그리고 새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한 죄로 큰 벌을 받게 되었답니다. 잠자리 동화 가엾은 오빠와 사랑스러운 누이. 가엾은 오빠가 사랑스러운 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론 모든 게 행복하지 않아.
새엄마는 매일 우리에게 매질을 하고 발길질을 하지. 우리 식사는 먹다 남긴 딱딱한 빵 껍질들이 다야. 차라리 식탁 아래에 있는 강아지가 더 잘 먹을걸? 왜냐하면 새엄마가 종종 맛난 것을 던져주니까. 하느님도 우릴 불쌍하게 여기실 거야. 엄마만 살아계셨어도. 자, 우리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넓은 세상으로 나가보자. 오누이는 하루 종일 풀밭, 들판, 돌투성이 길을 걸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자 사랑스러운 누이가 말했어요. 하늘이랑 우리 마음이 같이 울고 있어. 저녁이 될 무렵 오누이는 울창한 숲에 다다랐어요. 너무 지치고 배도 고파 오누이는 속이 빈 나무 속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누이가 눈을 떠보니 해는 이미 벌써 하늘 높이 떠서 나무 안까지 따사롭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때 오빠가 말했어요. 누이야, 나 목말라. 작은 시냇물이라도 어디 있는지를 알면 당장 달려가 한 모금 마실 텐데.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나 누이의 손을 잡아 시냇물을 찾아 나섰어요. 하지만 사악한 새엄마는 사실 마녀였어요. 그래서 두 아이가 어디로 가나 보려고 몰래 살금살금 뒤를 밟았죠. 마녀들은 살금살금 기어다니며 숲에 있는 시냇물에 모두 마법을 거는데 그녀도 그렇게 했어요. 오누이가 때마침 돌멩이들 사이로 맑은 물이 있는 자그마한 시냇물 하나를 발견했어요. 오빠가 막 한 모금 마시려 할 때 누이는 시냇물이 흐르며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를 마시는 사람은 호랑이가 된다. 나를 마시는 사람은 호랑이가 된다. 그래서 누이는 깜짝 놀라 외쳤어요. 제발 오빠 마시지 마. 그걸 마시면 오빤 사나운 짐승이 돼서 나를 다치게 할 거야. 오빠는 마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목이 타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샘물을 찾을 때까지 참을게. 다음 시냇물에 도착했을 때도 시냇물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누이가 들었어요. 나를 마시는 자는 늑대가 된다. 나를 마시는 자는 늑대가 된다. 그러자 누이가 깜짝 놀라 외쳤어요. 제발 오빠 마시지 마. 그걸 마시면 늑대로 변해서 나를 잡아먹게 될 거야. 오빠는 마시지 않고 말했어요. 다음 샘물이 나올 때까지 참도록 할게. 하지만 지금 목이 너무 말라. 다음 샘물이 나올 땐 네가 뭐라 하든 마셔야겠어. 오누이가 세 번째 시냇물에 도착했을 때도 누이는 시냇물이 흐르며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를 마시면 노루로 변한다. 나를 마시면 노루로 변한다. 여동생이 말했어요. 오, 제발 기도할게. 오빠 마시지 마. 그걸 마시면 노루로 변해서 내게서 달아날 거야. 하지만 오빠는 즉시 시냇물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 허리를 굽혀 상당한 양의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오빠의 두 입술이 그 시냇물에 닿자마자 오빠는 온데간데 없고 새끼 노루 한 마리가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누이는 마법에 걸려버린 가엾은 오빠를 생각하며 울었어요. 새끼 노루도 울며 누이 옆에 구슬프게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마침내 소녀가 말했어요. 뚝, 사랑하는 새끼 노루야. 나는 너를 절대 떠나보내지 않을 거야. 그런 다음 소녀는 자신의 소중한 바지 멜빵을 풀어 새끼 노루의 목을 감싼 다음 풀 줄기들을 뜯어내 보드라운 끈으로 엮었어요. 그 끈으로 소녀는 새끼 노루를 묶고 앞장섰어요. 소녀는 숲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어요. 오누이가 그렇게 아주 오래 걸어 들어가자 마침내 자그마한 집 한 채가 나타났어요. 안을 들여다본 소녀는 텅 빈 것을 확인하곤 생각했어요.
여기 머물며 살면 되겠다. 그런 다음 소녀는 이파리들과 이끼들을 구해와 새끼 노루를 위한 보드라운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매일 아침 소녀는 밖으로 나가 나무뿌리와 산딸기와 나무 열매들을 주워와 배를 채우고 연한 잔디를 따서 새끼 노루에게 먹였어요. 소녀가 손으로 주는 잔디를 먹으면 새끼 노루는 기분이 좋아 소녀 주위를 폴짝폴짝 뛰어다녔어요. 저녁이 되어 잠이 오면 누이는 새끼 노루의 등에 머리를 베고 누웠어요. 그러면 잠이 잘 왔어요. 아, 오빠가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텐데. 그렇게 오누이 둘이서만 이 황량한 숲속에서 살았어요. 하루는 왕이 숲으로 대규모 사냥을 나왔어요. 풀피리 소리가 울리고 개들이 짖고 사냥꾼들의 흥겨운 고함 소리들이 숲 전체로 전해졌어요. 새끼노루가 그 소리를 듣곤 나가보고 싶어 했어요. 새끼노루가 누이에게 말했어요. 나를 사냥터에 내보내줘. 너무너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새끼노루가 너무도 간절히 원하자 누이로서도 결국 승낙할 수밖에 없었어요. 소녀는 새끼노루에게 말했어요. 저녁엔 나한테로 꼭 돌아와야 해. 험상궂은 사냥꾼들이 무서워 난 문을 닫고 있어야 하니 돌아올 땐 노크를 하며 이렇게 말해. 사랑하는 누이야, 나를 들여보내줘. 라고. 그럼 내가 우리 오빠란 걸 알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음 난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야. 그런 다음 새끼 노루는 후다닥 뛰어나갔어요. 탁 트인 공간으로 나오니 너무도 행복하고 흥겨웠어요. 왕과 사냥꾼들은 아름다운 동물을 보고 뒤쫓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새끼 노루를 잡을 수는 없었어요. 거의 다 잡았다 싶으면 새끼 노루가 숲을 속으로 후다닥 달아나며 모습을 감추어 버렸기 때문이죠. 날이 어두워지자 새끼 노루가 오두막으로 달려와 똑똑 노크를 하며 말했어요. 사랑하는 누이야, 나를 들여보내줘. 그러자 문이 열렸고 새끼 노루가 깡충 뛰어 들어가 자신의 보드라운 잠자리에 기대 밤새 잠을 잤어요. 다음 날 사냥이 다시 시작되자 새끼 노루가 다시 뿔 나팔 소리와 호호라고 외치는 사냥꾼들의 소리를 듣곤 결국 또 이렇게 말했어요. 누이야, 나를 내보내줘. 가봐야 되겠어. 누이는 새끼 노루를 위해 문을 열어주며 단단히 일러주었어요. 알겠지? 저녁엔 다시 여기로 돌아와야 하고 꼭 내가 알려준 말하는 거 잊으면 안 돼. 왕과 그의 사냥꾼들은 바지 멜빵이 목에 매달려 있는 이 새끼 노루를 다시 발견하곤 모두 뒤를 쫓았어요. 하지만 새끼 노루는 그들에 비해 재빠르고 민첩했어요. 이렇게 추격과 탈출이 종일 계속되었고 사냥꾼들 중 한 명이 새끼 노루의 앞발에 살짝 상처를 입혔는데 이 바람에 새끼 노루는 발을 절뚝거리며 느리게 뛰었어요. 그래서 사냥꾼 한 명이 새끼 노루의 뒤를 쫓아 오두막까지 따라와 새끼 노루가 사랑하는 누이야, 나를 들여보내줘. 라고 말하는 소리와 문이 열리며 새끼 노루를 들여보내주곤 다시 다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사냥꾼은 이 모든 상황을 눈여겨 보아둔 다음 왕에게로 돌아와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해 주었어요. 그러자 왕이 말했어요. 내일 한 번 더 사냥을 나가보자. 하지만 어린 누이는 새끼 노루가 다친 것을 보고 말았어요. 누이는 상처를 씻어준 다음 풀잎을 발라주며 말했어요. 자렴, 사랑하는 새끼 노루야. 금방 다시 좋아질 거야.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새끼 노루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어요. 밖에서 사냥이 다시 시작된 소리가 들리자
세키노루가 말했어요. 아, 못 참겠어. 나 가볼래. 이번엔 저들이 나를 쉽게 찾지 못하게 할게. 누이가 화들짝 놀라 말했어요. 저들이 이번엔 널 죽일 거야. 그럼 이 큰 숲에 나만 남게 돼. 이 세상에 나만 남게 되는 거라고. 난 널 절대 내보내줄 수 없어. 여기 있다간 안달이 나서 죽을 거야. 라며 세키노루가 대답했어요. 뿔라팔 소리가 너무 즐거워 참을 수가 없어. 누이는 하는 수 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문을 다시 열어주었고 세키노루는 흥겨움에 취해 숲으로 깡충깡충 뛰며 사라졌어요. 세키노루를 본 왕이 자신의 사냥꾼들에게 일렀어요. 밤이 될 때까지 종일 뒤쫓기만 해라. 절대 저 동물에게 상처를 내지 않도록 조심해라. 날이 저물자 왕이 그 사냥꾼에게 말했어요. 자, 이제 나를 숲속에 있다는 그 오두막으로 안내하거라. 사냥꾼은 문 앞에 도착한 다음 똑똑 노크를 하고서 소리쳤어요. 사랑하는 누이야, 나를 들여보내줘. 그러자 문이 열리고 왕이 성큼 들어가 보았어요. 그런데 거기엔 왕이 지금까지 본 어떤 다른 여인들보다도 아름다운 처녀가 한 명 서 있었어요. 세키노루가 아니라 웬 남자가 머리에 황금 왕관을 쓰고서 들어오는 걸 본 처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왕은 그녀를 상냥하게 바라보며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나와 함께 내 궁전으로 가서 아내가 되어주지 않으시겠소? 네, 기꺼이요. 라고 그 처녀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세키노루도 저와 동행하게 해주세요. 전 그 애만 남겨놓고 갈 순 없어요. 왕이 말했어요. 당신이 살아있는 한 당신 곁에 머물며 어떤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게 해주리다. 바로 그때 세키노루가 깡충 뛰어서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누이는 풀 줄기로 세키노루를 다시 묶은 다음 손에 꼭 쥐고서 왕과 함께 그 오두막을 떠났어요. 왕은 사랑스런 그 처녀를 자신의 말에 태우고 궁전으로 데려가 결혼식을 웅장하게 올려주었어요. 처녀는 이제 왕비가 되어 함께 오랫동안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어요. 세키노루도 잘 돌보았고요. 귀여움을 듬뿍 받으며 궁전 정원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놀았어요. 한편 사악한 새엄마는 오누이가 세상으로 나간 후 분명 누이는 숲에 사는 사나운 짐승들에게 물려 죽을 테고 새끼 노루로 변한 오빠는 어느 사냥꾼의 쏜 총에 맞아 죽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누이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질투심과 증오가 마음속에서 끌어올라 새엄마는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다시 불행의 늪으로 떨어뜨린다? 새엄마에게는 암흑처럼 추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는 눈이 하나뿐이었어요. 딸이 엄마에게 투덜대며 말했어요. 왕비라니, 왕비가 될 거라면 내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었어? 얘야, 가만히 좀 있거라. 라며 대답했어요. 기회를 봐서 내가 어떻게 해보마. 시간이 흘러 왕비가 예쁜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때마침 왕이 사냥을 가고 없었던지라 새엄마가 시녀 복장을 하고서 왕비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와 이렇게 말했어요. 자, 목욕물이 준비되었습니다. 목욕은 몸에도 좋고 새로운 활력을 북돋아 줄 겁니다. 물이 식기 전에 어서 서두르세요. 새엄마의 딸도 옆에 있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허약한 왕비를 목욕탕으로 데리고 가 욕조 안에 넣은 후 문을 닫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들이 목욕탕에 있는 난로에 불을 지폈기 때문에 아름다운 젊은 왕비는 결국 숨이 막혀 죽고 말았어요. 새엄마는 자신의 딸에게 잠잘 때 쓰는 모자를 씌우고 왕비 대신 침대에 누워있게 했어요.
새엄마는 딸에게 왕비의 몸매와 얼굴을 주었지만 딱 한 가지 원래부터 없던 한쪽 눈을 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눈이 없는 쪽 얼굴을 왕이 못 보게 돌아 누워 있음 되는 거였어요. 저녁에 왕이 궁전으로 돌아왔다가 왕비가 아들을 출산했다는 말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사랑하는 아내를 보기 위해 침대로 가려는데 새엄마가 재빨리 말하기를 산모의 건강을 위해 커튼을 쳐놓았습니다. 왕비님은 아직 빛을 접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휴식이 필요해요. 라고 하였어요. 왕이 나갔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있는 게 가짜 왕비란 사실이 들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잠이 든 한밤중에 깨어있던 유일한 사람인 새엄마가 아이 방 침대 옆에 앉아 있는데 문이 열리며 진짜 왕비가 걸어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진짜 왕비는 침대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였어요. 그런 다음 침대의 머리 받침대를 흔들어 모양을 바로잡고는 아이를 도로 눕히곤 누비 이불로 덮어주었어요. 진짜 왕비는 새끼 노루도 잊지 않았어요. 새끼 노루가 누워있는 구석으로 가 노루의 등을 토닥토닥 해주었어요. 그런 다음 진짜 왕비는 조용히 다시 문 밖으로 나갔어요. 다음날 아침 새엄마는 성문 보초병들에게 밤에 궁전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았지만 그들의 대답은 아니요, 아무도 들어가는 걸 못 봤는데요. 였어요. 진짜 왕비는 계속 밤에 나타났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새엄마가 항상 그녀를 지켜보았지만 용기가 안 나 감히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밤에 진짜 왕비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지냈니 내 아가야. 별일 없지? 내 새끼 노루야. 앞으로 2번만 더 오고 다신 안 와야지. 새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 진짜 왕비가 다시 가버린 후 왕께 가 모든 사실을 아뢰었어요. 왕이 말했어요. 오, 맙소사,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내일 밤엔 내가 아이 곁에 있겠다. 왕은 저녁에 아기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한밤중이 되자 진짜 왕비가 나타나 말했어요. 어떻게 지냈니 내 아가야. 별일 없지? 내 새끼 노루야. 앞으로 1번만 더 오고 다신 안 와야지. 진짜 왕비는 죽기 전에 자신이 하던 대로 아기를 돌보아 주었어요. 너무나 놀라 왕도 차마 그녀에게 말을 붙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왕은 다음날 밤에도 다시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러자 진짜 왕비가 나타나 말했어요. 어떻게 지내니 내 아가야. 별일 없지? 내 새끼 노루야. 이번만 보고 다신 안 와야지. 왕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진짜 왕비에게로 다가오며 말했어요. 당신은 분명 내 사랑스런 아내가 아니오. 그녀가 대답했어요. 네, 저는 당신의 사랑스런 아내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녀가 다시 생명을 얻었어요. 장미꽃처럼 싱싱하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 다음 왕비는 왕에게 사악한 새엄마와 그녀의 딸이 자신에게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모두 말했어요. 왕은 모녀가 재판을 받게 했어요. 새엄마의 딸은 혼자 외롭게 숲에 갇혀 살게 했어요. 마녀인 새엄마도 큰 벌을 내렸어요. 마녀가 벌을 받자 새끼 노루도 다시 원래의 사람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리하여 누이와 오빠는 둘 다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